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네, 뉴스 공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작한 야심찬 프로젝트죠. 총선 출마자들을 미리 만나보고 검증해보는 국민 면접 시간입니다. 두 번째 면접자는 이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빗길이라서 오는 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셨어요? 네네. 그럼 알아보는 분도 있지 않으세요? 많죠. 또 오히려 일부러 눈이 안 맞은 척하고 다른 데 보고 있지만 시선을 많이 느낍니다. 또 말씀 거시는 분도 있고 그럼요. 눈길만 보내시는 분도 네네, 있고요. 네네. 제가 알기론 평화방송 처음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라디오로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했지만 와보는 건 처음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받은 간단한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 이력서. 이름 이정현. 나이 58년생 65세. 소속 국민의힘. 선수 삼선. 지역 곡성 순천. 종교 개신교. MBTI ESFJ 이상. 끝. 네, 본인 이력서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나이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나이로는 64세고 예. 제 정신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나이로는 46이고 아직도 그러시군요. 할 일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수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이력서 중에서 가장 먼저 정치인 이정현 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 지역 아닌가 싶습니다. 순천과 곡성으로 이제 지역구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곡성에서 나고 자라신 거죠? 그렇죠.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거기서 또 12가구가 떨어져 나가 사는 관암촌 이 제 고향입니다. 곡성에서 언제까지 지내셨습니까? 지금도 어머니 계시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장남이어서 한두 번은 꼭꼭 가고 있고 예.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그렇지만은 선거구도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추석하고 그 설 이 두 대명절은 우리 형제 전체가 반드시 부모님 밑에 와서 세야 된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봤다라고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출타는 했지만 곡성 토박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호남 출신으로 3선을 역임하셨습니다. 그것도 보수 정당 소속이신데 이거 정말 대기록이잖아요. 대기록 아닙니다.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아니 그래서 선거 치를 때마다 정말 그 힘들게 치르셨던 모습 저도 이미지나 영상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항상 그 지역주의의 벽을 그래도 많이 느껴 오신 거잖아요. 지역주의 벽이 확실하게 있죠. 네. 36년 동안 민주당 싹쓸이 지역이 호남이고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다 싹쓸이를 30년 넘게 해온 그런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수 정당으로서는 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허물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허물어 봤잖아요. 저는 허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벽이라고 느껴본다든지 아니면 험지라고 이런 용어 자체를 한 번도 제 입으로 써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도 안 합니다. 험지도 아닙니다. 어느 선거가 편한 선거가 있겠습니까? 지역주의 벽을 허무는데 어떤 전략을 갖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게 좀 주요하시던가요? 진심이죠. 저는 진짜 호남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호남에 해결해야 될 정치인들이 해결할 문제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렇게 30년 넘게 싹쓸이를 해가는 민주당이 더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하는 세 분의 대통령을 호남 기반으로 해서 배출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만금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무한으로 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호남에서 호남 출신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많은 예산 사업이라든가 국책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6년 동안 해놓은 게 별로 없어요. 뚜렷한 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남이 낙후됐다, 호남만 발전이 안 됐다라고 호남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보수당만 집권했을 때는 뭐 그런 말이 먹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아까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전체 국회의원들을 싹쓸이 했다고 한다면 예. 그분들은 노는 사람들입니까? 호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호남 문제 해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 사람이 가서 말하자면 죽으라고 호남 문제를 해결하는데 뛴 걸 보여가지고 예. 경쟁을 붙이면 저것들은 힘들란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자기들은 힘들란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참 좋네. 저렇게 국가 정원도 따오기도 하고 예. 자볼드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적이 나타나네. 경쟁을 붙여야 되겠구나. 이걸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호남 사람들한테. 그래서 뜁니다. 근데 반대 현상이 영남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16명이고 예. 부산 국회의원, 경남 도지사, 울산 시장이 한꺼번에 다 민주당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호남은 전혀 말하자면 그런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네. 지역민들 스스로가 선거는 앞에 선자가 뭔가요? 선택이잖아요. 예. 36년 동안은 선택 없이 하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선거를 해왔다고 하는 것은 선거가 무의미해요. 한마디로 민주. 말하자면 광주 전남 사람들이 주인인 민주가 제대로 실현된 게 아니라 민이 졸 취급을 받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또 그 지역에서 당선된 선출직들이 행세를 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도 제대로 일을 안 해도 전혀 지역 주민들로부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선거를 36년 동안 해왔다고 한다면 광주, 전남, 전북은 변해야 됩니다. 그럼 지역주의 절대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벽이 호남에서 지역주의 벽이 더 높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로 합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경상도에서는 도지사, 시장이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민주당 16명이나 당선된 현상이지 제가 이걸 지어낸 말입니까?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주의 타파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셔서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이력이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지방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전반적인 지방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11.8%입니다. 땅이 12%입니다. 예. 인구의 52%가 서울에 몰려서 삽니다. 제가 서울대 병원 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우연히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뚱아리의 피가 12%에 해당되는 머리 위로만 52%가 쏠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습니다. 네. 죽죠. 사람도 죽습니다. 하물며 수도권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요즘에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예. 디지털 매출액의 92%, 디지털의 전문 업체의 89%, 디지털의 전문가들의 76%가 테헤란, 강서 아니면은 판교 또 마곡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방으로 하여금 낙후, 소외, 거짓말입니다. 지역이 소멸되고 없어져 갑니다. 2020년도에 소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 지역이 22군데였거든요. 예. 3년 뒤에 2023년에 45개예요. 22개가 3년 사이에 느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위험 높은 것은 89개나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국가 재앙입니다. 이건 재앙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수도권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지방의 수도권의 쏠림 현상과 지방의 이러한 말하자면 그 소멸 현상을 이건 나중에 가면 국가 재앙이다. 예. 어떤 비용을 쏟아붓고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를 대개조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득을 보고 쏠림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국가를 대개조하지 않으면 우리 말고 우리 후손들은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와, 사람으로 치면 지금 죽는 상황이다. 또 그렇죠. 재앙이다까지 지금 재앙입니다. 심각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예. 자연스럽게 지금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라고 또 표방을 했는데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은 오히려 저해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려 나올 만한 어떻게 얘기이기는 생각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를 접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아까 당론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고 예. 어쨌든 뭐 당 대표가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습니다. 이게 당론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인 정책 과제가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지방 행정구역을
그 김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번 손을 대야 됩니다. 예. 사실은 제대로 된 아까 메가 말고 초광역권의 그 정책을 펼쳤던 게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팔도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쪼개고 17개 시도고 226개 시군구로 나눠졌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왜 그랬냐면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산이 가로막고 있고 강이 가로막고 있고 내가 가로막고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해갖고 그렇게 쪼개놨다 그 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조선시대 지나갖고 지금 와갖고 어떠냐. 사실 터널만 했어도 10,000개가 넘습니다. 고속도로 정도가 아니라 고속철까지 생겼습니다. 네.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소통하는 데 있어서 1초면 전국에 아니 전 세계가 1초면 바로 다 연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됐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산맥이 가로막고 강이 가로막는다 이것을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네. 전국적으로 이 행정구의 개편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그것으로 인한 손해들을 서로 국민들이 스스로가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서로가 다 이걸 손을 못 대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처럼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느냐 마느냐 경기도를 갖다 북부와 남부로 나누느냐 마느냐로 끝일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한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관심을 쏟았을 때 전국의 행정구의 개편에 대해서 전체가 다 한 번 정도는 손을 제대로 봐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27,000명, 26,000명밖에 안 되는 군 네. 서울로 말하자면 한 개 동이 아니라 한 아파트 단지 주민밖에 안 되는 그런 군에서도 공무원들을 700명, 800명씩 두고 있고 그럼 전체 세판짜기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행정구에 개편해야지 이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효율로 갈 겁니까? 그 전부 본래 그렇게 나눠놨던 행정구가 지금같이 나눠놨던 그런 원인과 요인이 다 해결이 됐고 네. 전부 다 그것들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집하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가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이건 많이 검토가 된 게 있어요. 예. 이걸 축해드느냐 마느냐인데 이건 여야가 함께 축해드려야 될 문제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손을 대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제 거론한 지역이 김포이고 그리고 이제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총선용으로 급조한 정책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 뭐 공식적으로 받은 거냐 뭐 또 기본 계획 검토한 게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떻게 얘기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야당에도 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선용이라면 김포 국회의원 2명인데 김포 국회의원 2명 그거 당선시키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거 벌리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큰 화두를 던져갖고 네. 문제 제기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코앞에 놔두고 지금보다 더 짧은 9월 30일 날 그렇게 했고 12월 19일 날 선거를 치렀으니까 한 2달 정도 남긴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얘기를 했었어요. 예. 사실 사실 그때도 그렇게 크게 준비는 안 됐거든요.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거론되어 온 것을 제기를 했었어요. 저는 뭐 문제 제기한 것도 잘했다고 보고 야당이 이런저런 논평을 한 것도 맞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행정구역이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김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판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에 의원님 거론을 하셨어요. 전라도에서도 새누리당에 당선된 신화가 있다. 그런 뚝심과 희생할 준비가 필요하다. 혁신위원장의 발언이어서 더 주목이 됐는데 이번 총선 앞두고 이번 신화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도 호남에서 출마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인요한 위원장한테 써주지 않았다는 거. 원고를 써주지 않았다는 네.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당연히 저는 호남으로 출마합니다. 뭐 당연히 호남으로 출마. 내년에 출마를 하게 되면 거의 한 29년째 뭐 매번 출마한 것은 아니었었지만은 29년째 호남 첫 출마부터 시작해서 29년째인데 호남에서 출마만 정치 네. 시작한 지는 39년째가 되고 그런데 저는 호남에서 출마하는 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제가 정치를 하는데 두 가지 좀 항상 아쉬워요. 하나는 누가 저한테 박수를 안 쳐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는 박수에 너무 배가 고파 있고 예. 그다음에 저는 연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홍길동, 김대중 하는데 저는 누가 이장현 이런 연호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선거하면서 항상 아쉬웠거든요. 근데 제가 호남에서 선거 치르면서 다른 정치인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 두 가지를 누리고 있어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는 우선 저는 공천 걱정을 안 합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저는 호남에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촌한테 돈을 줘도 누가 흔들어 버릴까 싶어서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돈 안 쓰고 공천 걱정하는 이런 행복한 정치를 왜 안 합니까? 저는 호남에서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그런데 순천에서 지금 제2의 이정현이라고 불리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친분이 있으시죠? 두 분이 서로 잘 아니, 아시죠? 뭐 당연히 알고 또 내려갈 때 저한테 상의를 했고 예. 제가 기꺼이 순천을 권유를 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친구고 또 굉장히 미래가 이렇게 정말 기대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 아주 실천력이 강해요. 실천력이. 음. 저는 그냥 낭만적으로 보통 정치인들이 이름 좀 어떻게 한번 띄워볼까 하고 시도를 하는데 천 위원장은 자기 장인 장모를 바로 이사를 시키고 부인도 변호사한테 같이 순천 변호사협회 등록을 하고 네. 바로 딱 그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정말 괜찮은 예. 제목이다. 지금까지 지역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분은 완전히 전국적인 그게 될 수 있겠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예. 정말 가정을. 이분은 나이가 지금 30대니까 아직 예. 대통령 출마할 수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 40살부터 대통령 예. 출마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잘 커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구 출신이 호남에서 줄곧 정치를 해갖고 대통령이 나섰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다.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귀한 정치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호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호남을 챙길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호남 소외다 나쁘다 말 자체를 주문할 필요도 없이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큰 그림을 그러니까 그리고 계신 거세요? 호남에서도 이 사람은 키워야죠. 아니 그래서 밀짚 모자 물려주신 이유도 듣고 싶었는데.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잘 배워야죠. 지금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정치에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하려는데 무엇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데 지금 그 나이 또래 또는 그 정도의 정치 연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데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탁탁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것에 몰두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순천이 지역구 분구 재조정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는데 예. 현재 선거구라는 게 인구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면 사실 지역 세도 줄게 되거든요. 예.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인구가 줄게 되는데 그래서 이리 섞고 저리 섞고 하다 보니까 여수도 2개였는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순천은 2개가 될 뻔했다가 마지막에 인구가 조금 부족하니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뛰어다가 계속 선거구를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인구가 작은 군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네. 지금 순천하고 곡성이 합해져 갖고 2개가 만들어지느냐 네. 아니면 순천 단독으로 해갖고 하나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도 지금 선거구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디 얘기했던 나중에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또 좀 변수가 곤란해지고 생기는 그래서 거니까. 저도 지금 선거구 획정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회가 뭐 국정감사로 바빴고 지금은 이제 예산국회로 바쁘고 예. 12월 2일 정도 지나야지 아마 본격적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곡성 순천 이 지역으로 출마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분구나 이런 조정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검토하실 수 있는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광주에서 3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막판에는 39.7, 40%를 얻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으로 광주에서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이 곡성인데 현재는 곡성 구례 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아까처럼 순천이 2개로 분구된다고 한다면 또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느 선거구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인데 이 상황을 또 면밀하게 보고 계시긴 한 네네. 거군요. 네, 어쨌든 100%뭐 호남 출마한 건 확실하고요. 그래도 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혁신안을 보면 혁신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인 위원장이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 또 중진 의원, 친윤 인사들은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모릅니다. 그건 뭐 각자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고 또 뭐
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듯이 저 네. 지역구 선택의 자유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 땅 짓고 헤엄친 데서 무슨 3선했다 4선했다 5선했다 그런 본인들도 자부심과 긍기를 못 느낍니다. 누가 나가도 되는 선거 지역에 나가갖고 운 좋아서 또는 뭐 줄이 잘 돼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 지역에서 3선 4선 5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이 어렵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명도 높은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선거 전략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바람이 있는 것 사실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4선이든 5선이든 6선이든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역민들이 선택한 거지. 네. 그러면 그 선택한 지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 뺏어와 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 자체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예. 지금 당이 워낙 어렵고 당을 지금 살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런 헌신이나 또 자기 희생을 할 각오도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여튼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하겠죠. 예. 네, 정치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또 보고 의원님 얘기할 때 지역 다음으로 얘기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친박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각별하시고 복심으로도 불리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아니 뭐 당 대표님이시고 나는 당 구성원이고 당연히 대표님으로 모셨는데 어쨌든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정치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 상황을 봐도 박정희 대통령만큼 멀리 내다보고 깊이 있게 국민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그런 국정을 이끈 지도자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솔직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분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지금 고속도로를 내는 것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적응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거든 나중에 지켜보고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에 와서 나한테 침을 뱉어버려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니. 근데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고스란히 보여요. 뭐 그분하고 많은 대화도 나눠봤었지만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내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고 또 그분이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뭐 진심으로 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지도자를 최대한으로 돕고 또 그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죠. 또 탄핵 사태 겪고 지금 또 이제 대구의 사저에 머물고 계신데 요즘 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 등도 쭉 만났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 좀 행보를 하시는 거냐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뭐 총선하고는 내가 아는 그분 입장에서는 총선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나라와 국민이 있는데 계속 집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본인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분이 막 다른 사람들이 했던 식으로 막 경솔하게 정치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본래도 그럴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건 완전히 자연인 이제 박근혜로서 또 전직 대통령의 박근혜로서 뭐 자기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누구 네.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 좀 더 오히려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쭤볼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빨리 여쭤볼게요.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한지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뭐 혁신위가 몇 번이었습니까? 수십 번, 여러 번 비대위가 또 있었어요. 수십 번 뭐 이런 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잘한다 뭐든다 할 수 없다. 결과는 뭐냐? 무조건 하여튼 내년 선거에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선거에 이기고 지느냐는 뭐냐? 국민들의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뭘 하고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냥 바꿔져 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 할 정도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 국민의힘은 어떤 뭐 해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는 느껴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기들 위주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 선택해야 될 국민이 마음에 들게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위에서 혁신안도 계속 내놓고 있는데 혁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구성원
구성원들하고 다르게 지금까지 낡은 노선하고 다르게 네. 또 정책 선택의 방법도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왜 세상이 바뀌었고 국민이 바뀌었고 모든 통신 수단이 바뀌고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야지 혁신의 노예가 돼갖고 혁신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안간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내가 이준석 대표가 뭐 하는 정치는 또 그 사람 정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신당 창당설이 뭐 계속 아니, 그러니까 흘러나오고 신당 있어서요. 창당을 하든 남아서 계속 뭐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문제고 내가 거기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직 당대표가 전직 당대표였던 사람한테 네.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참 신당 창당이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무슨 그야말로 녹색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전혀 다른 그런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어디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빠져나와 갖고 다시 뭉쳐서 또 뭐 신당하고 우선요 평화방송을 포함한 언론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왜? 언론들은 1당 아니면 2당 위주로 기사를 쓰지 3당부터는 묶어갖고 2, 3일에 한 번씩 써주는데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거대 정당 위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제로 현실도 언론이 그렇게 하지 함께 얘기를 않습니까? 해주신 3당이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당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유승민을 포함한 탈당파들이 나가갖고 당 만들었다가 금방 그 당 깨고 또 안철수 당하고 합당했다가 또 그 당 깨고 다시 들어왔다가 들락날랑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그건 신당이 아니죠. 그냥 완전히 잡당이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 사람들을 빠져나와갖고 불만 세력들을 빠져나와갖고 만든 것은 잡당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 예. 새로운 가치 뭔가 대한민국을 또 다른 제도약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갖고 그렇게 창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신당 맞고 그런 건 국민들이 주목해서 쳐다볼 겁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국민의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뭐 솔직히 이준석 아니가 누가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양쪽 당 다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자 위주의 정치를 하거든요. 예. 국민의힘도 아주 적극적인 보수 이쪽도 완전히 적극적인 진보 다 합해봤자 20%밖에 안 돼요. 이번에 강서 선거에서 봐서 알지만은 예. 국민의힘이 작게 얻었습니까? 39.7%면 엄청 많이 얻은 겁니다. 40% 얻을 표 다 얻었습니다. 저쪽도 40% 얻을 표 다 얻었는데 추가로 17%를 저쪽에서 얻은 것은 중도에 있는 20% 중에 17%가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도층 중심의 중도입니다. 싸움이었다. 그러면 아까 신당을 창당한다면 중도로 다 나눠지게 양쪽 다 빠져나오게 되죠. 중도. 예. 알겠습니다. 국민 면접 이정현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빨리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요즘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하도 유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 유형 파악하느라고 이제 사전에 검사 질문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ESFJ 집정관 유형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특징을 제가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유형의 특징이요. 본인한테 해당이 되면 O 아니면 X 말씀해 주시면 다른 선택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OX? 네, OX 중에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1번. 약자를 잘 도와주고 예의가 바르며 돈보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더 원한다. 그 참 앞에 말은 솔직히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렇다고 난 뭐 말하기 싫어요. 근데 예. 뒷부분은 맞습니다. 아, 네. 2번. 귀가 얇고 상대방의 나쁜 말을 깊게 곱씹는 편이며 오해받기 싫어하고 상처도 잘 받는다. 상처 잘 받는 건 맞습니다만은 또 뭐 귀가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시고요. 고집이 좀 셉니다. 네. 3번.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자신과 너무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싫은 티 안 내고 잘 지낸다. 그건 X입니다. 그건 이건 아니시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저는 뭐 그렇게 티도 잘 안 냅니다. 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성하며 그들이 다치거나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나서준다. 나서주기는 하지만은 내가 충성이라는 용어도 맞지도 않고 뭐 그건 X입니다. 네. 또 이 MBTI 유형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인간 이정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가장 강점 또 약점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요. 그 어떻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강점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정말 세상 만사 다 겪었다는 겁니다. 참 바닥 간사병부터 시작해갖고 당대표까지 올라가고 최고위원 2번에 당대표를 하고 청와대 수석 2번을 하고 가장 어렵다는 호남에 가서 또 2번 당선된 삼선 의원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겪었다는 거.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제가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 다 합해갖고 촌놈이라는 게 최고의 강점이면서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봤으니까 그것도 다 단점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국민 면접 코너 출연하신 분들한테 또 이 질문 공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정쟁, 이 공방에 물든 국회를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되게 큰데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다짐, 약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머슴론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선거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신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부름꾼은 서번트도 될 수도 있고 머슴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머슴도 사랑방에 앉아갖고 주인 오라게 봐.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다요? 이런 머슴은 없습니다. 의원회관에 앉아서 지구당 사무실에 앉아갖고 자기 보좌관 비서들이 다 걸러준 사람들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나 듣고 앉아있는 이런 국회의원 말고 진짜 머슴은 어떠니까 하냐면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한테 가가지고 오늘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상의를 합니다. 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고 유권자를 찾아가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치를 해야지 그게 국회의원이고 주민들의 대표지. 자기는 딱 되고 나면 바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고 이제 지역민들이 졸이다. 그래갖고 졸취급을 하면서 의원회관에 앉아갖고 하는 또 지구당 사무실에 앉아갖고 하는 이런 정치 저는 절대 안 하고 싶습니다. 머슴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국민들한테 봉사해야 된다는 걸 찾아가서 해야죠. 네, 강조해 주신 걸로 받아갖고 이해를 하면 합니까? 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 면접 저희가 뽑아놓은 질문은 많은데 추려서 한번 국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끝으로 평화방송 청취자들 또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내가 다른 분야에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정치권에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치인도 차라리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 힘이 마치 수입한 것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인용한 우리 그 혁신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고 접근을 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하고 있어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만은 진짜 정치권 전체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물갈이 정도가 아니고 건더기가 상했으면 국그릇을 한번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지금 국그릇을 갈 찬스입니다. 그릇까지 바꿔야 된다. 아니 건더기가 상했는데 물 딸고 도로 물 부어봤자 그거 배탈 안 나겠습니까? 완전히 지금은요 한번 판을 확 갈아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면접 이정현 전 의원과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